후쿠시마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관련 청문회를 파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여당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보의했습니다. 서울 강남 대형학원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른바 일타 강사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대치동 학원가 분위기 취재했습니다. 밤사이 남부지방에 3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경북 영주에는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돼 14개월 아기가 사망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자 야산에 묻은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울의 한 특급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폭력 조직원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호텔 직원을 위협하는가 하면 단체로 90도 인사를 하며 세를 과시했습니다. WHO가 설탕을 대체하는 저칼로리 감미료로 재료 음료에 사용된 아스파탐을 발암물질로 분류할 예정입니다.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반대한다는 제목은 좋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표결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오염수 청문회도 파기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이동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결의안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본회의장 밖에선 여당 의원들의 규탄 대회가 열렸습니다. 선동 정치 자행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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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당초 예정이 없던 의사 일정까지 변경하며 결의안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결의하면 결의안에는 일본의 해양방류 철회 촉구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제3전문가 집단의 검증 참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다가 추진하지 않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반대하냐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IAEA와 윤석열 정부의 IAEA가 다릅니까? 제3의 전문가 집단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결의안 강행 처리는 여야의 오염수 청문회 합의를 파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방적으로 혹수를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파기했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과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맞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안건 지정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 법들에 대해서 총선용 정치공세,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석이 텅 비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 4당 의원들만 표결에 나서 이태원 특별법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태원 특별법에는 감사원 감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청할 권한을 갖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포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과 각종 지원금 지급도 명시돼 있습니다.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양심과 상식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사망자 158명에게 위로금과 장례비로 3,500만 원씩을, 부상자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여당은 검경조사와 55일간의 국정조사까지 거친 사안에 대해
과도한 피해 보상과 조사 권한을 담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무소불위 특조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고, 참사와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 후 본회의 상정까지는 최장 330일이 걸릴 수 있어 총선을 겨냥한 거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야사당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174명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24일 본회의 직회부를 밀어붙인 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강행 처리에 나설 예정인데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언급한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급기야 문재인 청와대 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윤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는 그건까지였습니다. 어제 개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동시라 사람 보는 눈이 없다는 인격 비하성 발언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의총장에 모인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망언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국민 무시, 갈등 조장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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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선언 주장은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집단 반발한 겁니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이런 것들은 전국을 더욱더 꼬이게 하는. 문재인 청와대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은 쿠데타까지 언급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극단적인 발언들이 나오는 거예요. 민주당은 어제 발표된 개각에 대해서도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김채원 공무원개발원장의 과거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군 통수권자가 군인을 생체 실험의 대상으로 세월호의 죽음, 이태원의 죽음, 죽음을 제물로 삼아 지도부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쏟아냈습니다. 부동시라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 보는 눈은 보편적 상식과는 천공의 가르침 등의 여러 가지 어떤 정상적인 인사를 할 수 없는 지경이. 하지만 여당은 이런 야당의 비판이 반정부 세력임을 자인하는 패륜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권을 가진 국민의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자신들의 불법을 덮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빼앗으려던 사람들의 눈에 쿠데타로 보인다면 그건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 이어서 초고액 연봉의 스타 강사들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모의고사 출제업체와 대입 상담업체도 들여다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까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사교육 시장의 이른바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배제 논란에 애들만 불쌍하다, 정확한 지침을 달라고 지적했던 수학 1타 강사 현우진 씨. 지난 2017년 스스로 한 해 낸 소득세가 12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 현 씨에 대해 국세청이 불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교재비나 특강료 소득을 축소한 혐의가 없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이 대형 입시학원에 이어 1타 강사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등 대상과 범위를 점차 넓히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 수능 출제자가 만든 국어 모의고사라고 홍보한 상상국어평가연구소와 입시 상담업체들도 집중 조사 중입니다.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구까지 투입한 상황. 출증 업체들도 들어간 것 같고요. 보니까 유해도 들어간 것 같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허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다음 달 초부터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거짓 또는 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좀 증폭시키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의 조사 범위와 대상이 사교육 시장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는 등
정부의 칼끝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사정이 간단치가 않죠. 혹시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학원가는 초긴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외부 광고를 가리고 일반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사교육 1번지 서울 대치동 학원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의대 준비반 덕에 서울 대치동의 거물로 성장한 대형 학원. 블라인드에 적혀있던 광고를 모두 가려서 외관만 보면 일반 사무용 빌딩처럼 보입니다. 출입도 삼엄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아예 내부에 들어오시면 안 되세요. 학생들 안전이만 보완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을 족집게처럼 뽑아준다는 또 다른 대치동의 학원. 일타 강사 현우진 씨에 대해 묻자 잔뜩 경계합니다. 혹시 세무조사는 다 끝나신 건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국세청과 공정위의 집중조사가 시작되자 대치동 학원가가 바싹 얼어붙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커진 사교육 시장을 이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지만 고3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수능 얼마 안 남기고 이렇게 갑자기 정책을 바꾼다고 하는 게 고3들한테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고. 교육부는 교육청과 함께 14개 대형 입시학원들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오늘까지 접수된 사교육 카르텔 신고는 모두 165건. 대형 학원 강사가 수능 관계자를 만났다는 내용, 사교육업체의 모의고사 문제 개발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교육부는 합동점검 결과 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정황 등이 포착되면 수사 의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그동안 나쁘다는 소식만 전해드렸는데 오늘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석 달 만에 모두 상승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를 점칠 수 있는 경기 선행지수도 하락세를 탈출했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적 반등 국면인지 배상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매장입니다. 코로나 이후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정상화됐고 덩달아 자동차 생산도 부쩍 늘어 차량 구매도 빨라졌습니다. 실제 5월의 자동차 생산은 한 달 전보다 8.7% 상승했고 반도체도 4.4% 증가했습니다. 있는 차들을 바로바로 판매할 수 있고 수급이 원활하다 보면 아무래도 편하죠. 예전에 비해서 빨라졌어요. 자동차 업계 호조 등으로 전 산업 생산은 1년 2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외부 활동이 늘었고 여행 등으로 항공편도 정상화돼 소비와 설비 투자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에 용돈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소비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물가도 많이 올라가서 확실히 친구들이랑 외식도 많이 하고 그리고 쇼핑을 특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아직 경기 불확실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반도체 반등 기대감이 커지는 등 상반기보단 경기가 살아날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반도체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조금 수출이 증가하지 않겠느냐. 대일본 수출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인해서 좀 증가하지 않을까. 반도체를 비롯한 수출 경기가 하반기 우리 경제 반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하지만 연초부터 시작된 세수 부족 현상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거친 국세가 1년 전에 비해서 36조 원 이상 빠졌는데 절반 가까이는 법인세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송병철 기자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률은 4.09%,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입니다. 특히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 뼈아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생산은 최근은 조금 부진한 흐름이고 특히 이제 재고 수준이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 악화에 부동산 거래 감소까지 겹치며 세수가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은 160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 4천억 원 줄었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17조 원 넘게 빠졌습니다.
세수가 거치는 속도인 진도율은 40%에 그쳐 2000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경기, 금융시장 등 경제 곳곳에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나마 세수 감소폭이 둔화되는 가운데 여름 휴가철 소비가 늘고 코로나19에 따른 세정 지원의 기저 효과가 사라지면서 6, 7월엔 세수 상황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나옵니다. 가전 등 가을에 여러 가지 결혼 시즌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여행 시즌 등 겹쳐서 세수가 좀 더 나아질 환경이. 하지만 올해 세수 부족은 4, 50조 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8, 9월쯤 재추계한 수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mm가 넘는 장맛비가 쏟아져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영주에서는 3대가 모여 살던 집 뒷산이 무너지면서 주택을 덮쳐 갓 돌을 넘긴 아이가 안타깝게도 숨졌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산사태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산에서 쏟아진 흙더미에 한쪽 벽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온통 진흙 범벅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경북 영주에서 산사태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완전히 하늘에서 그냥 쏟아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죠. 3대 1가족 10명이 지내던 곳인데 흙더미에 2시간 동안 매몰됐던 14개월 난 A양이 숨졌습니다. 내가 분명히 손잡고 있었구나. 곧 시간이 미치겠지. 밤사이 300mm 넘게 내린 경북 영주에서는 마을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잘 때 비가 많이 나왔지. 산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리 내려가다 못해 우리 밭으로 했어. 밤사이 200mm 가까이 내린 경북 봉화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나무가 쓰러지고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축사로 가는 길은 이렇게 완전히 막혔습니다. 철길 아래 하천 범람으로 도로가 유실되면서 영동선 열차 운행이 7시간 동안 중단됐고 밤새 침수 등 피해 신고 117건이 접수되고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오늘 새벽 주택가 옹벽이 무너져 일가족 4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나와서 보니까. 장맛비는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대 8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장마는 잠시 주춤하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도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들은 반지하 주택에 사는 분들입니다. 작년에도 이미 큰 피해가 있어서 그동안 대비를 하긴 했는데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해봤더니 여전히 불안한 곳이 많았습니다. 전정원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폭우 때 창문으로 물이 차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 지난해 태풍, 폭우, 침수 피해 이후 지자체가 반지하 주택 등이 신청만 하면 물막이판을 무상 설치해줍니다. 올해 본격 장마가 시작되면서 물막이판 공장들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주문은 밀려드는데 하루 서너 군데 설치도 버겁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치수를 재고 절단과 용접, 분해 조립까지 물막이판을 하나 만드는 데까지는 평균 보름 이상이 걸립니다. 지금 시기는 휴일도 없고요. 야간까지 지금 야간 작업 매일 해가지고 시공업체들이 이미 생산 설치 공정을 완전 가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비가 이렇게 오는 경우에는 불가능해요, 작업이. 저희는 사실 조금씩 나죠. 이렇다 보니 서울 시내 반지하 주택 15,000가구 중 10,000가구는 여전히 차수판이 없습니다. 지난해 침수 피해 지역조차 아직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미 장마는 시작됐고 반지하 주민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2달째 기다리고 있는데 사는 사람들이 문자 오고 아줌마 언제 해줄 거냐 불안해서 못 살겠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검찰의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가 또다시 암초를 만났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이어서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동력이 급격히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주원진 기자입니다.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 등을 돕는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200억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수 전 특검.
하지만 법원은 영장 심사 14시간 만인 0시 40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금품 수수와 약속 여부에 대한 사실적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건 지나친 방어권 제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검찰은 범죄 사실과 법리를 탄탄히 구성했는데도 법원이 정반대로 판단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까지 재편하며 수사의 속도를 내던 검찰 계획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다른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이 1심 무죄가 나온 데 이어 박영수 전 특검 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 상당 부분을 잃게 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등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일입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를 상대로 한 범죄가 또 불거졌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몰래 묻은 부부가 붙잡혔습니다. 국회에서는 출생 사실을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통과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생후 닷새째에 숨진 아기가 안매장된 곳으로 알려진 야산입니다. 경찰관과 증거 채취견이 야산 일대를 살핍니다. 경찰은 숨진 아기를 야산에 안매장한 혐의로 친모 30대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에서 태어난 아기인데 지자체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걸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입양 좀 했다고 엉뚱하게 좀 엉뚱을 하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후 집으로 돌아온 뒤 아기가 숨졌는데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야산에 묻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손으로 땅을 파서 묻었다라는 진술이 있어서 혹시 그 야생동물에 의한 그 유실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한편 수원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는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경찰은 살인방조 혐의로 입건한 친부는 뚜렷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의료기관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지자체까지 정보를 공유하는 출생통보제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4살 딸에게 분유만 주는 등의 학대를 가해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3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아기는 당시 몸무게가 7kg에 불과했습니다. 또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옵니다. 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4살 난 여자아이였는데 온몸에 상처가 있고 몸무게는 영아 수준인 7kg에 불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20대 친모 A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등의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친모 A씨는 아기가 숨지기 6개월 전부터는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한 끼만 먹이는 등 어린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울면 아이를 폭행했던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 A씨가 학대를 감추기 위해 어린이집도 보내지 않는 등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친모 A씨와 함께 살았던 부부도 아동학대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함께 지내던 B씨 부부는 A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숨진 아이의 양육수단까지 가로챈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대신 보살펴 준 것이 이제 동거인 부부이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처벌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거인 부부 가운데 여성은 아동학대 살해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 중이고 남성은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등 20명이 호흡기 전염병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조리원은 첫 환자가 나온 지 9일이 지나서야 폐쇄돼서 산모들은 조리원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고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산후조리원 곳곳이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조리원을 폐쇄한 채 내부 공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이 조리원이 문을 닫은 건 지난 26일로 신생아 10명이 2주 전부터 RSV,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라는 호흡기 전염병에 집단으로 감염됐기 때문입니다. 입원한 신생아가 15일 처음 호흡기 이상 증세를 보인 뒤 이틀 만에 RSV 양성 판정을 받고 이후 신생아들이 잇따라 증상을 보이자 23일 보건소가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신생아 10명을 비롯해 산모와 조리원 직원 등 모두 20명이 RSV 감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RSV는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지만 영유아 사망률이 독감의 2배로 세계적으로 소아 약 2만 명이 이로 인해 숨집니다. 산모들은 조리원 측이 감염 사실을 제때 파악 못해 병을 확산시켰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조금만 더 대처가 빨랐으면 지금 최소한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감염이 번지진 않았을 텐데. 조리원 측은 감염 사실을 몰랐고 보건소 조치에 즉각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공룡 경로는 어딘지는 몰라요. 그래서 월요일날 결과가 나와서 그때 부모님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병원 직원이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환자들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환자들에게는 심부름을 해주겠다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는데 이렇게 6천만 원을 빼돌려서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신지체장애 2급인 A씨는 지난해 초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4월 퇴원 수속을 밟던 가족은 A씨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병원비를 이렇게 내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돈 다 빼가지고 간 거예요. 4,500 정도라고. 돈을 빼돌린 사람은 해당 병원 보호사 B씨였습니다. B씨는 입원한 장애인 피해자들이 병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노려 심부름을 해주겠다며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피해자는 A씨 외에도 다른 환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이들 환자의 돈 6천만 원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환자 돈을 찾아서 왜 투자를 왜 하냐고요. 병원에다가 다 맡겼는데 이거는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B씨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채워넣으려고 했는데 손실이나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임했습니다. 병원에서 언제쯤 인지하셨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해드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경찰은 B씨를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서울 특급 호텔 하얏트에서 난동을 부리던 조직폭력배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직 부두목급이 이 해당 호텔 소유주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자 난동을 부린 건데요. 딱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익히 봐오던 대로 행패를 부렸습니다. 권영석 기자입니다. 호텔 로비에 건장한 남성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선 남성은 주먹으로 전등을 내리치며 직원을 위협합니다. 여러 명이 달려나와 90도 인사를 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며 위협적인 행동도 합니다. 전국 10대 조직폭력 집단 가운데 하나인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2020년 말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리는 모습입니다. 하얏트 호텔은 KH그룹 소유인데 이들은 3박 4일 동안 호텔에 머물면서 KH그룹 배상윤 회장 나오라고 직원과 손님들을 위협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수노아파 부두목급 조직원이 배 회장 사모펀드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 손실을 보자 돈을 돌려달라며 조직원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난동에 가담한 12명을 포함해 모두 39명을 범죄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을 조성하는 폭력 조직을 엄단했습니다. 수노아파는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새 조직원을 모집하고 다른 폭력 조직과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을 법률 대리했던 정철승 변호사가 이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경찰이 작성한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봤습니다. 8분 동안 4차례 추행한 40분만 아니라 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의 고소 행위를 비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거죠. 최민식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후배 변호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철승 변호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 경찰은 정 변호사가 지난 3월 27일 밤 10시부터 8분 동안 서초관 술집에서 후배 변호사 A씨를 총 4차례 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밤 10시쯤 A씨의 몸 쪽으로 손을 뻗은 것부터 손이 계속 쑥 들어가잖아요. 그때 되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 몸이 굳어버렸어요. 1분 뒤 A씨의 손을 잡아당겨 만지고 손을 피하는데도 2분 뒤 재차 손을 잡은 것 모두 강제추행이라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 정 변호사가 술자리가 끝나 술집을 나서던 밤 10시 8분쯤 A씨 등 뒤로 손을 뻗어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추행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이 나 쫓아오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서 살짝 뒤로 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옷을 입으면서 씩 하고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경찰은 정 변호사가 A씨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신상 정보를 담은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하고 지인들이 있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A씨를 비난한 것도 2차 가해로 보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의 피해자 인적 사항을 SNS에 공개했다가 같은 혐의로 이달 중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정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경찰관이 아닌 경찰 조직이 결정한 것이라 짐작한다며 가짜미투는 사회적인 살인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석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부천을 잇는 전철 노선이 내일 개통됩니다. 광명과 시흥, 안산, 화성 등 이 서부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환승 한 번이면 서울 도심까지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시승하고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교통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처음 통과한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과 함께 열차에 시승해 대화를 나눕니다. 시내 나올 때 3호선 타고 안국동 이런 데서 약속을 해갖고 3호선 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기존에 부천에서 일산 가려면 자차 이용하거나 아니면 버스 타야 되는데 그게 한 2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기관실에서 한강 아래로 뚫은 하저터널과 지상의 선로도 살펴봅니다. 부산도 이런 터널 방식으로 지하철을 풀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서해선만 전용으로 쓰는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공식 운행하는 대곡 소사 구간 복선 전철 개통식에 참석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을 누릴 수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핵심 요체입니다. 대곡 소사선은 그동안 단절됐던 경기 고양시와 부천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일부 지역에선 환승 한 번으로 서울 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해집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내후년까지 개통되면 경기 일산부터 충남까지도 연결됩니다. 개통식 준비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초청해서 배제됐다며 반발했는데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 지역구 야당 의원 4명은 다시 초청돼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겠다고 내놓은 법률 개정안이 10개월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결국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고가단지의 부담금은 더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건축 부담금 자체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란 논란이 아직 적지 않은데 정부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그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재건축 부담금을 대폭 줄이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가구당 2억 5천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정안에 따르면 총액이 억 단위로 늘어납니다. 한 1억 정도씩은 각 세대당 더 내야 될 상황이겠죠. 부과 금액이 높을수록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재건축 부담금은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매겨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법안. 당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야당 반발로 10개월 넘게 법안 처리가 안 되자 부가금 부담 구간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이 2억 3천만 원을 넘는 아파트의 부담금이 대폭 늘어나 주민 반발이 커진 상황.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집값이 떨어졌다. 그러면 국가에서 환급해 줄 거 아니야. 그게 아닌 거잖아요. 부담금이 커지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시장의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담금이 늘어나게 되면 재건축 추진이 연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야는 다음 달 국토위에서 재건축 부담금 문제를 재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검색 때 기사 뜨는 순위를 정하는 알고리즘을 조정해서 일부 지상파 방송 뉴스를 위로 올렸다는 사실을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긴급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어제 이어 김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네이버 뉴스 검색창입니다. 김기현 대표라고 입력하자 다양한 매체 기사들이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20개 알고리즘 요소에 따라 기사 배열 순서가 결정되는 건데 네이버가 이 배열에 영향을 주는 언론사 인기도 순위를 매긴 데 대해 방통위가 긴급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네이버가 알고리즘 검증위원회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와 무관하게 네이버 알고리즘이 공정 경쟁이나 이용자 이익에 반하는지에 대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알고리즘의 매체 언급 횟수를 반영해 언론사 순위를 매겼고 2021년에는 알고리즘을 변경해 MBC는 상위권으로 조선일보는 하위권으로 순위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언론사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넘어서 친민주당 세력과 또 민주당이 네이버의 외압을 통해 보수 성향 언론사 주기를 한 것이 아닌가. 방통위는 1차 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인데 사실조사로 전환되면 방통위는 사업장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 위반 행위 확인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모레까지 구체적인 조사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요즘 많이 나오는 무설탕 식품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세계보건기구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세계보건기구가 곧 발표를 한다는 거죠? 네, 정확하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에 있는 국제암연구소가 하는데요. 이 단맛을 내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다음 달에 공식 지정할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발암 물질도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발암물질 등급은 5단계로 나뉘는데요. 이 아스파탐은 이 가운데 3번째인 2B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군은 발암물질로 입증이 된 거고 2군은 의심은 되지만 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동물 실험 결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A와 B로 나뉩니다. 예, 무설탕 제품에 쓰이는 감미료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아스파탐은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네, 대표적인 게 무설탕 탄산음료입니다. 이 제로콜라 가운데 펩시는 아스파탐을 쓰고 코카콜라는 국내에선 2017년부터 다른 감미료로 바뀌었습니다. 또 요거트류와 무설탕껌, 시리얼, 이 치킨무 같은 절임 식품에도 들어가고요. 또 주류 중에서는 막걸리의 단맛을 낼 때 쓰입니다. 아스파탐은 단맛이 설탕의 200배로 강하면서 칼로리가 거의 없고 이 사카린처럼 쓴 뒷맛도 없습니다. 아스파탐은 7개 식품 유형에 대해서만 사용량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데는 다 파악은 안 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규제 별도의 사용 기준을 크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예, 어쨌든 상당히 많고 다양한 음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는 먹으면 안 됩니까? 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WHO 등급은 이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과학적으로 많이 입증이 되느냐로 나뉩니다. 그래서 1군에는 이 성명과 라돈 같은 유해 물질부터 알코올과 니코틴, 심지어 자외선도 들어갑니다. 2군에는 붉은 고기와 휴대전화의 전자파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예.
사람에게는 아직 증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식품 첨가물로 볼 때는 위험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허용하고 있는 거고요. WHO의 IRC가 물질 자체만 보는 거기 때문에 고기도 발암물질로 봅니다. 소세지에 들어가는 첨가물도 발암물질로 보고 있고. 예, 그렇다면 일단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 연구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커피도 1991년에 발암 가능성 등급에 포함됐다가 25년 만인 2016년에 안전한 등급인 이 3군으로 낮아졌습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 커피 섭취가 암을 유발한다는 충분한 근거가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나 당연히 지금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좋을 건 없을 테고요. 네, 아스파탐의 하루 섭취 허용량은 체중 1kg당 40mg입니다. 60kg인 성인이면 제로 탄산 음료를 10캔, 20캔까지는 마셔도 되는 양입니다. 다만 발암물질 등급에 포함되면 아스파탐 섭취량 기준도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도 그때 가서 국내 기준을 다시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요즘 특히 무설탕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챙겨볼 대목들이 있긴 하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0대 소년이 교통검문에 불응하다 경찰이 쏜 총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대규모 시위가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에 대한 비판과 또 비슷한 이유로 2005년 발생한 폭동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와서 프랑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들이닥쳤던 스포츠 매장 앞에 유리가 쏟아져 있습니다. 불이 났던 버스들은 뼈대만 간신히 남아 있습니다. 알제리계 소년 17살 나엘의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경찰 규탄 시위가 격화했습니다. 나엘의 어머니도 나엘을 위한 정의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행진을 이끌었고, 프랑스 검찰은 총기 사용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해당 경찰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En fait, c'est un petit garçon. Il est super gentil. Il est pas méchant. Il est pas racaille. 프랑스 정부의 시위 대응은 강경합니다. 공공시설과 상점이 불타고 수도권 일대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되며 피해가 커졌고. On est déjà en tout, sur 2 nuits au moins à 7 ou 8 millions d'euros de dégâts. 경찰은 현재까지 시위 참가자 87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야간 통행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débat, mais il faut être extrêmement clair et sans ambiguïté sur le respect des règles de la République et la condamnation des violences. 지난 2005년 인종차별과 경찰 과잉 대응 문제로 불거진 대규모 폭동이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라 비상사태 선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악 공연을 지휘하는 로봇 지휘자가 관객 앞에 섰습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로봇이 예술 영역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지 평가해 보시죠. 이정민 기자입니다. 무대 아래에서 흰색 로봇이 솟아오르며 등장하자 객석에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뒤돌아 관객에게 인사를 한 로봇은 지휘봉을 들어 연주의 시작을 알리고 악단은 로봇의 지휘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연주합니다. 데뷔 신고식을 치른 국내 최초의 로봇 지휘자 에버6입니다. 연주를 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음악이 중단되면 공중에 두 팔을 멈추는 동작까지 영락없는 지휘자의 모습이 관객들은 신기합니다. 생각보다 관절 움직임이나 로봇의 움직임도 되게 정확하고 되게 뚜렷해서 신기했던 것 같아요. 역시 로봇이 지휘를 하니까 그 인간만의 호흡이라던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은 아쉬웠던. 1년 전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개발해온 안드로이드 로봇 에버6는 어깨와 팔꿈치, 손목을 섬세하게 구부려 정확한 박자감을 뽐내고 인간과 공동 지휘도 가능하지만 음악을 듣고 연주자들과 교감하거나 자율적으로 연주 속도를 조절하진 못합니다. 에버6가 갖지 못하는 것들이 어떤 보면 소통, 듣지 못하는 것,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흡이 없습니다. 아직은 교감 영역에서 한계가 뚜렷하지만 해외에선 즉흥 지휘가 가능한 AI도 등장해
예술 영역에서 로봇의 역할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훈입니다. 아시아 최대 메타버스 컨퍼런스 2023 메타콘이 막을 내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메타버스와 AI가 엔터테인먼트와 게임 산업에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다뤄졌는데요.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2023 메타콘 둘째 날인 오늘은 메타버스에서 새로운 브랜드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대표 기업인 샌드박스는 400개 브랜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etting creators truly own the content they create and being free to use it or sell it the way they want. 가상 공간에서의 커뮤니티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새로운 팬덤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ll over the world, wherever you are, Paris, Korea, America, you can interact and you can really celebrate your love for artists, and so it's really exciting stuff. 블록체인 기술도 새로운 팬덤 경제를 만들어냅니다. 아이돌 그룹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고 고유한 NFT 포토카드를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온체인상의 모든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팬들이 그런 실망감 없이 계속해서 트리플S를 팔로우하고 디지털 휴먼으로 구성된 K-팝 그룹은 생성형 AI 기술로 오프라인의 한계를 넘어 스타와 개개인의 다채로운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게임 산업에서도 블록체인과 NFT 기술은 사용자들에게 경제적인 수익을 안겨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hat being said, I would like to conclude the presentation by telling you that the future of gaming lies in inclusion of users in games value chain. 전 세계 50여 명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2023 메타콘. 메타버스와 AI, NFT 등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탐색하고 교류하는 장이 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눈 덮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강변에서 러시아 국민 시인 푸시킨과 프랑스 장교 당테스가 서로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쏜다는 냉혹한 결투였죠. 그러나 승부는 뻔했습니다. 푸시킨은 첫 발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Я думал, что мне доставит удовольствие его убить, но я чувствую теперь, что нет. 푸시킨은 아내와 당테스의 연문이 나돌자 무모한 대결을 자청해 38배 생을 끝냈습니다. 자존심과 명예에 목숨을 거는 건 사내답긴 하지만 어리석은 짓이기도 합니다. 역사에 일없는 결투들도 별것 아닌 일에서 출발하곤 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 핸델은 작곡가 마태존의 곡을 제대로 연주하지 않았다가 결투까지 갔습니다. 가슴을 찌른 칼끝이 조끼 단추에 부딪혀 목숨을 건졌죠. 주정꾼 대학생 마르크스가 벌인 결투에서 총탄이 그의 눈 위를 스치지 않고 이마를 때렸다면 세계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변호사 링컨은 정치인을 조롱했다가 결투 신청을 받았습니다. 겁이 나서 검술 지도까지 받고 갔는데 중재로 취소됐고 그 뒤로 다시는 남을 비웃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두 건물 머스크와 저커버그가 정말 격투기 대결을 벌일 모양입니다. 어머니가 말로만 싸워라, 누가 더 웃기는지 겨루라고 말리는데도 머스크가 격투기 고수와 주짓수를 맹훈련하는 사진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커버그도 같은 스승에게서 주짓수를 단련하고 있다죠. 지난해부터 번번이 SNS에서 설전을 벌여온 두 사람은 라스베이거스의 격투기장 옥타곤에서 맞붙기로 지난주 합의했다고 합니다. 인터넷 게임을 하며 다투다 현실에서 만나 싸우는 이른바 현피를 닮았습니다. 종합격투기단체 UFC 회장이 둘의 결투 의지를 확인하면서 흥행 수입이 1조 3천억 원대에 달한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괴짜 부호들을 너드라고 부릅니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처럼 흐름한 차림에 말수가 적은 은둔형 괴짜들이죠.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면서 IT 리더들이 그를 닮아가는 일론화가 실리콘밸리에 번졌습니다. 독설과 기행으로 대중의 이목을 끌고 독단적 경영을 휘두르는 현상이죠. 관심에 목말라 좌충우돌하는 일종의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색이 21세기 첨단 문명을 주도한다는 사람들이 팔각철장 안에서 로마 검투사처럼 싸우겠다는 게 황당함을 넘어서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넘치는 불을 주체하지 못한 기행도 정도껏 해야죠. 마침 머스크를 비롯한 IT 기업가들이 마약성 약물에 빠져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품격은 고사하고 험한 입과 천박한 대거리로 치고받는 그 모습이 이 시대 정신문명의 빈곤을 다시 한번 한탄하게 합니다. 6월 30일 앵커의 시설은 한심한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든 중부로는 무더위가 찾아온 반면 남부 곳곳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장마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밤까지도 경북과 남해안, 제주로는 한때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지로는 최대 80mm 이상, 경남 남해안으로도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일부 수도권으로는 밤까지 소나기 예보가 들어있고요. 충청과 일부 남부 내륙으로는 내일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제주 산지로 발효 중인 강풍특보는 늦은 오후 사이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더위가 한층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과 홍천이 34도, 하남은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 더위는 더 심할 수 있겠고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제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30일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